네, 안녕하십니까. 그, 뭐, 이렇게 그냥 세상하고 담을 쌓다시피 하고 이래 살아가는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한편은 뭐 고맙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향에 계시는 뭐 선후배 뭐 이런 어르신들한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사나 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고향에 내려온 지가 5년째 되네요. 그제도 아니고 시간이 참 빨리 가요. 9월 5일 날, 그리고 2016년 9월 5일 퇴직을 하고 9월 6일 날 집으로 왔으니 5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고향에 간다 이러니까 우선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그만두기 뭐 한 20일 전에 청와대에 가서 독대를 했더니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뭐 이런 할 일이 많은데 고향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동안 제가 너무 오랫동안 할 짓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뭐 잠시 갔다 오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던 게 5년이 지났네요. 처음에는 와서 뭐 굉장히 언젠가는 일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왜 그 노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공수 신태는 천지에 도락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일을 마쳤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뭐 와서 처음에는 좋았죠. 이렇게 밤에 나가서 공기만 쐬도 밤바람만 이렇게 쐬도 그렇고 훈훈하고 별들도 초롱초롱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니 뭐 세상이 적폐니 뭐니 하고 이래가지고요. 갑자기 이게 이 세상이 뭐 달라지고 죄인 같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뭐 TV나 이런 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뭐 다 그냥 싫고 이래서 그냥 원래는 그렇게 농사를 많이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낮에는 들에 나가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 들어와서 쓰러져 자고 뭐 그런 세월을 쭉 보냈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말로만 농사를 저도 지었죠. 뭐 농대를 나오고 농림부 장관을 하고 이랬지만은 정작 직접 제가 책임을 지고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그게 해보니까 그 생각처럼 간단치도 않고요. 굉장히 어려웠고 제일 큰 게 이게 우선 농기계가 없으니까요. 그 남한테 일일이 부탁을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뭐 그렇게 생각처럼 여의치가 않았고요. 뭐 이래서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놔도 이게 마땅하게 팔 곳이 없다. 그런 것들이 이게 내가 학교에서 배우던 것, 연구소에서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것, 그 다음에 또 행정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뱉었던 말들이 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 3천여 평 아직 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된 땅이긴 합니다만은 그 농사 짓고 뭐 책 보고 뭐 그렇게 그냥 뭐 죄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저희들 집에 들어오는 양쪽으로 개울을 하나 두고 양쪽으로 보면은 그 집들이 왼쪽에 뭐 한 네 채 있고 오른쪽에 두 채가 있는데
왼쪽에는 빈집만 세 집이 있고요. 그 두 채 있고 그 뒤에 또 빈집이 한 채 있고 오른쪽으로는 두 채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들 독거 노인들만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또 한 서너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좀 한 채는 또 비어 있죠. 그런 이렇게 농촌의 현실, 그러니까 늙고 이렇게 그런 할머니들만 주로 계시는 이 요양원 같은 농촌 현실을 보면서 그 40년 전에 제가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손을 놓고 아버지 제가 농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유를 가서 공부를 해오겠습니다 하고 떠났던 게 40년인데 그리고 뭐 나름 저도 어느 한 자리에서 열심히 했죠. 그렇게 한다고는 했었는데 와보니까 막상 농사는 여전히 어렵고 뭐 알던 사람 다 돌아가시거나 그냥 전부 다 어른들 뿐이고 집은 그냥 무너졌다 하면 뭐 거의 다 이런 식이고 개중에 뭐 안 그런 사람도 몇몇 있긴 합니다만은 야 그동안 나는 뭘 했는가 뭘 하면서 살았는가 이런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아본다 하나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적폐만 논의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줄을 이리 서고 저리 서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의 도리, 신의, 의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제가 준비했던 이 슬라이드에 보면은요, 여기 그 세한도라는 그림인데요, 이게 세한도라는 그림인데 아시다시피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 유배 시절에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우선 시상이라고 우선이라고요. 이상적이라는 사람인데 자기 제자이죠. 귀양가 있는 그 선생님을 잊지 않고 청나라에 가서 좋은 책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께 이렇게 갖다 드리니 그 마음이 고마워서 이 소나무와 잣나무가 있는 이 집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가 그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 발문을 이래 써주는데요. 이 세한이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여기도 저기 성당하는 그 사마천이 있습니다. 사마천은 지금부터 그 기원전 1세기 사람이니까요. 옛날 사람이죠. 한나라 때 사람인데요. 사마천이 자기가 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쓴 이유가 보면은 이 뒤에 보면은 세상 인심은 소위 잘 나갈 때는 그냥 그 앞에 가서 알랑알랑거리고 전부 그렇게 하지만은 조금 이렇게 시세가 이렇게 궁박해지면은 다 돌아선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은 이게 추워지고 난 다음에서야 그렇다. 세한 이후에 세한지 연후에 지송백지 후조야. 이건 원래는 공자님 이야기입니다. 공자 논어의 자한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말을 빌어서 추사가 사기에서 사마천이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그 이야기 두 가지를 이 발문에 썼습니다. 이상적 니는 어떻게 그래 이 세상에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한테까지 잊지 않고 이런 귀한 선물을 가져오느냐. 니는 아직도 내가 그렇게 뭐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이 태사공, 사마천이 틀린 말을 했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한도로 그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이게 참 이렇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던 걱정하던 이런 분들을 좀 감옥에 집어넣고 뭐 돌아나서 희희낙낙하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도 없지만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기 마당에다가 조그마하게 5평짜리인데요.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 아버지가 지었던 집이 이게 지금 제가 거처하고 있는 게 40년 더 되니까 이게 낡고 오래되고 춥고 이래서 서재 겸 사랑방으로 5평짜리를 지었는데
이 세한도를 보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안동에 가서 이 소나무도 하나 구해다가 이걸 이렇게 지었죠. 이 앞부분은 요 어머니가 우리하고 같이 지내는 오늘 하루, 이 하루가 세상에서 이보다 더 소중한 게 뭐 있을까 싶어서 이름을 애일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데요. 부모 뭐 효도 뭐 그런데 그래도 남은 인생 중에서 그래도 가장 소중하게 보낼 수 있는 길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서 요 정자를 갈 것도 없죠. 이런 거 하나 짓고 요 집 이름은 사원제입니다. 사람이 목마를 때는 막 물을 찾아서 이렇게 뭐 뻘컥뻘컥 마시지만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그 물을 마실 때는 그 샘을 판 사람을 잊지 말자, 음수사원하자 이런 뜻으로 지었었고요. 뭐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저는 차에 이제 이렇게 황폐화된 뭐 시골 모습이라든지 그러면서 니는 뭘 했느냐, 그리고 또 사람이 도리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도지사님이 한번 지나시다가 들리셔서 정말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뭐라도 이제 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제가 생각하던 그 19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정도전 선생이 쓴 답전부라는 시입니다. 답전부. 그러니까 정도전이 뭐 30대 초반에 이 고려 말에 그 문란한 토지 제도니 뭐 이런 정치를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이 귀향을 가게 됩니다. 나주에 귀향을 가서 하루는 답답한 마음에 그 인근에 뭐 들판을 이렇게 산보를 나갔는데 저쪽 들에 할아버지 한 분이 머리가 허연 노인이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르신 수고하십니다 하니까 그 노인이 한번 힐끗 이렇게 돌아보더니 그냥 계속 밭을 이렇게 메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턱으로 이렇게 이리 오너라 밭독 가루가 앉으시더니 무릎 위에 팔을 이렇게 하고는 이리 오너라. 그래 가니까 니는 누구냐? 옷은 비록 낡았지만은 소매가 넓고 뺨은 통통하고 배는 볼록 나온 게 꼭 요즘 말로 치면 공무원 같은데 이 마을에는 보통 공무원들이 잘 안 오는데 혹시 죄 짓는 사람이 모를까? 니는 그래 죄를 짓고 온 놈인가? 내가 네 죄 이름을 한번 맞춰볼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입니다. 답전부 하는 전부는 농사 짓는 늙은 노인이라는 뜻이고요. 그 노인의 질문에 답한다는 시입니다. 근데 노인이 여러 가지 이제 제목, 공직자들이 범하는 여러 가지 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문득 가슴에 닿았던 것이 농부가 묻기를 그대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저런 이야기 있고 나서 부사기직 그러니까 이게 도식 기록하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월급만 받아 묻고 그 다음에 부사기직이라 그 직책은 돌아보지도 않고 할 일은 않고 그러고 이 국가의 안위 또 국민들의 그 어려운 사정 이런 것들은 돌보지 않으면서 그저 어디 저 자식하고 지 마누라 챙기는 거 그 집만 하다가 죄를 얻어서 온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그 농사꾼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가슴이 뜨끔했어요. 나는 40년 동안 객지에 나가 있으면서 그래 니는 뭘 했느냐? 서울에 나가 있으면서 그래 뭐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아파트 한 개 사고 그게 네 인생의 전부냐? 한 게 뭐 있느냐? 네가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농촌이라는 게 요모형 요꼴이냐?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마침 그 지사님이 오셨길래 지사님이 그런 좀 도와서 같이 해보자 이래서 2019년, 20년 이 두 해 동안은 이제 도의 자문관으로 가서 지방 행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을 직접 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민은 어쨌든 늙고 지친 농업 농촌 탄핵 적폐 속에서 나는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이런 소멸 위기의 고향을 위해서 뭘 할 건가. 이게 그 이후에 한 2, 3년 뭐 죄인처럼 살다가 2, 3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뭐 저는 그 사이에 농사 이렇게 마늘 농사도 해보고 콩 농사 콩도 뭐 한 2,000평도 하고요. 짬나면 뭐 인근에 있는 뭐 아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요즘 잘 못 갑니다. 못 가는데 여기 마을실에 서예교실이라고 있는데 어른들 공부하는데 뒷자리에 가서 저도 이렇게 쓸 줄도 모릅니다. 그런 것도 하고 귀농인 모임 이런 데도 가서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노 시작이 하기 시습지 불여열호.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은 뭐 시험 치는 공부나 이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는 공부를 하고 그나마 이게 다행으로 여겼던 게 대개 한 자리 하면 그 다음 자리 가려고 눈이 빨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소위 그걸 관피하라고 그러는데요. 아유 그거 안 하고 그냥 조금 내려놓고 내가 욕심을 덜 부리면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 도리를 하며 살아보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있는 친구들 유붕 자원 방례하고 또 뭐 여기에는 젊은 사람들도 간혹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생활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 얘기가 좀 길었죠. 서론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갑갑하고 이러실 건데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와서 농사를 짓고 싶었어요. 짓고 싶어도 봐도 그게 뭐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남대학교를 나왔는데 학교를 말하자면 1등으로 졸업을 해서 맨날 데모만 하고 그런데 어째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이 안 해서. 집에 와서 이제 저 안구석 들에 가서 보리를 그 당시엔 많이 심었습니다. 5월, 4월, 5월 되면 보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놓으면은 비가 오면 그거 다 젖어가지고 그걸 뒤집어야 또 되고 뒤집는데 또 보리가 이렇게 또 비가 오고 말이죠. 뭐 하여튼 그런 저거인데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더 신나게 하시잖아요. 동네 어른들이 이거 내가 그 가서 뭐 보리 뒤집고 있는 게 보기가 싫다고 말이죠. 그래서 집에서 여러 가지로 막 고민 끝에 그랬겠죠. 이제 뭐 농사지 뭐 나가라고 객지에 가서 뭘 하든지 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이 그에 이래 나와서 어디 갈 데는 없고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래서 공부를 해서 이제 그 대학원을 갔죠. 이제 그 서울대학교 대학원 요즘은 대학원 많이 뽑습니다만 그 당시엔 많이 뽑지는 않았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마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국가 정부 연구기관입니다. 거기에 이제 연구원을 들어가 일을 하면서 주로 농업, 농촌, 뭐 농민하고 관련된 정책들을 연구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미국으로 가서 또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와서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사이에 크게 보면은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 거기 가서도 한 3년 일을 했고요. 무슨 농특위 뭐 이런 여러 군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뭐 지역특화발전 뭐 등등 여러 군데서 이렇게 여러 부서의 일을 하다가 어떤 때는 인삼 쪽의 연구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뭐 인삼 홍삼 같은 거 재배가 자유롭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인삼을 누구나 이렇게 가공을 하고 홍삼으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만들어 팔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전매제도로 이렇게 폐지하고 이렇게 자유화하는 이런 연구도 하고 그런 덕분에 농협중앙회의 이사, 사회이사까지 했죠. 뭐 등등 이렇게 쭉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드디어 거기 이제 원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을 하다가 2013년 이제 농림부 장관이 되었죠. 뭐 장관 뭐 이런 연구원장 이런 행정도 행정이지만 저는 그 주로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혹은 지역 개발, 농촌 정보화, 지역 경제 분석 뭐 등등 이런 쪽의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요즘 말하는 우리가 농촌 정보화 이런 연구도 처음 했고요. 무슨 지역 간의 정보 격차, 전자상거래 뭐 이런 얘기들을
한국에서 거의 처음으로 하다시피 했죠. 농업 분야에서. 특히 제가 했던 것 중에는 농촌 공업, 농가의 농해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 요즘 농공단지 뭐 이런 얘기 83년부터 했는데요. 농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 초기의 연구들을 쭉 이렇게 하고 심지어 유학 갔다 와서도 이런 일을 하고 뭐 그런 농가의 부업이니 향토 산업, 특화 산업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름하여 그 6차 산업이라는 그 정책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데도 저를 썼습니다. 뭐 품목전로도 인삼, 한약재, 술, 식품, 즉 특화 산업 이런 쪽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저보고 그래서 뭐 지금도 올려다 보니까 뭐 경향신문 이런 데서 술 뭐 전문가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처럼 술 전통주 아니면 막걸리 산업을 부활하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제 자랑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30년 넘게 국가 연구기관에 있으면서 그 농심을 잃지 않고 소위 그 실사구시하는 그런 공부를 했다. 이게 제가 있던 그 농촌경제연구원 마당인데요. 이 연구원 건물입니다. 이 뒤로도 있고 이 뒤로도 여기가 홍릉 부근에 있는데요. 서울에 옆에가 뭐 한국개발원 그다음에 키스트 그다음에 그 앞에 산업연구원 이런 연구 단지들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요 안에 한 100한 몇십 평 되는 마당이 두 개 있는 한 개는 댄스장이고 그 사이에 또 잔디밭이 있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원장을 하는데 말이죠. 직원들이 외국에서 학위를 박사를 받아온 사람만도 뭐 한 15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직원들이 좀 점심만 먹으면은 밖에 나가서 전부 다 외제 커피를 하나씩 들고 이렇게 들어온 것이 요 위에 원장실에서 보면 보였어요. 근데 생각에 저 사람들 저런 동료들 머릿속에 과연 농업과 농촌이 있을까? 어떤 모양으로 있을까? 인근에 있는 다른 연구원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다가 잔디밭을 걷어내고 여기다가 보리를 심자. 여기에다가 뭐 그런 거 뭐 처음에는 뭐 반신반의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더니 막상 심으려고 하니까 서울 시내에서 그게 무슨 짓이냐 뭐 이런 걱정들도 하고 지저분하다 뭐 냄새 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설득을 해서 보리를 심고 이제 보리배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보리방아를 찧어서 보리밥도 같이 해 먹고 그다음 메밀도 심고 이렇게 했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장관 되고 나서는 여기가 교육부 장관인데 교육부총리라는 사람인데 학교에다가 어린이들 그 학교 텃밭 애기들 때부터 이렇게 생명 기르는 것 돌보고 기르는 것 이런 것을 같이 하려고 교육을 하는데 많이 했고요. 요새 뭐 도시 텃밭 얘기도 그때 나오는 얘기죠. 심지어는 국회에다가 국회 옆에 가면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 뭐 정세균 그 국회의장이었어요 당시. 국회에다가 이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여기 요즘 김영권 의원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걸 다 도와줬는데 초기에는 뭐 김영권 의원 없을 때 시작했죠. 어쨌든 제 이 얘기는 제가 하는 공부의 바탕에는 고향에 두고 온 뭐 부모, 형제 뭐 이런 분 그 농심 이런 것을 늘 잊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제가 장관이 지명되고 나니까 농업계에서는 이 실학자, 21세기 실학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드디어 2013년 3월 뭐 통보는 2월 25일인가 이렇게 받았는데요. 대통령께서 당선자께서 같이 한번 일해봅시다. 는 전화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게 뭐 두려웠지만은 한편은 평생 하던 게 그쪽에 농촌 정책 연구였으니까 드디어 한번 뜻을 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히 이렇게 수용을 하고 이제 취임을 했죠. 취임을 하면서
그 취임식에서 제가 3가지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때인데요. 그때 뭐 여러 가지 FTA는 FTA대로 말하고 많이 하고 뭐 구제역이니 AI 같은 건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근데 취임을 하면서 이 장관이 해야 될 역할이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체 예를 들면 국민을 포함해서 농업인들, 농촌 주민들에게 일종의 우리는 저 길로 간다. 저쪽을 바라보고 간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기다. 일종의 등대 같은 역할이죠. 그게 철학과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디 돈 한 번 더 줄게요. 말게 표다오 이런 게 아니라 이 지금 이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저기다. 이런 등대와 같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그 다음에 이야기는 신호등이었습니다. 우리 왜 오라이, 스톱 이런 게 있잖아요. 빨간불 켜졌다, 빨간불 켜졌다. 어떤 기준과 원칙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기준과 원칙하고 그 다음 집행이 이게 뭐 하기로 했던 것이 일정에 맞춰하고 제대로 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 이런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붉은 잠바를 입고 다니는 사진을 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디든 현장 갈 때마다 이게 선홍색 잠바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요. 하루는 그 국무회의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정말 어려울 때인데 국민들이 힘을 내도록 열정의 옷을 입고 우리가 힘내가 일합시다 이런 말씀을 해서 그 말씀이 맞다. 그래서 제가 이 붉은 잠바를 입고 한 달에 2번 이상 현장에 가서 3번 이상 3시간 이상 머물면서 사람들을 만난다. 이건데 그게 이동필의 1, 2, 3, 4라 하면 아주 유명한 저희 브랜드 같은 거였어요. 그 현장에 많이 쫓아다녔죠. 이렇게 여기도 보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다녔습니다. 가서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렵지만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가는 데 있어서 원칙은 이거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하기로 했던 걸 제대로 했나 확인하고 그러고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등이라도 두드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어려운 게 갈등들이 많죠. 특히 제가 고민했던 게 쌀 관세화였는데요.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이렇게 93년 4년 그때 83년 4년 93년 4년 이 무렵에 이렇게 했던 일들이 이걸 그러니까 처음 10년을 연기를 하고 그 다음 또 10년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쌀이 40만 톤이 넘었습니다. 아주 5%의 낮은 관세율로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 또 유예를 하면은 관세를 유예하면은 우리가 먹지도 않은 국내 쌀도 남아 도는데 싼 쌀을 또 이렇게 많이 수입해야 돼가지고 이거 국민들을 말하자면 농업인들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쌀 수입을 추가적으로 더 하지 않도록 이렇게 바꿨죠.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정말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구제하고도 그렇게 그런 가운데에서 새로운 정책 틀. 그 이전 정부는 그냥 돈 버는 농업 이런 식인데 저는 국가의 기능이 돈을 버는 것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이런 것이 중심이었다면은 형평성 그 다음에 이게 개별 농가들만 하는 것보다는 지역이 공동체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이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근데 이것도 그냥 만들 게 아니라 국민공감농정위원회라고 한 160명 정도 각계각층을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소위 그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이 길로 같이 해보자. 근데 이것도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게 공무원들이 그게 뭐 누가 장관이 저게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사람이 바꾼다 해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다 따라오지를 않는다.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다시 시키고 안 되면 내가 늘 앞에 나가서 제가 그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간부대를 직원들대로 모아서 우리는 이 길로 가야 산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었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여기 보면은 3년 그 많은 회의나 이런 걸 소화하면서 국회에 불려다니면서 3년 반 동안에
이 현장 확인, 소통, 점검을 하는데 한 28만 킬로 가까이 뛴 지구를 6바퀴 좀 더 돌았을 정도로 이렇습니다. 자동차가 그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이 엔진이 막 터져가지고 이럴 정도로 뭐 밤낮 없이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결과가 뭐냐, 뭐 이런저런 우소부처 상도 있고 뭐 어떻게든 있었지만은 참 이 마정방종이라고 이 머리에 이게 털이 다 닳고 뭐 아니 이제 발톱이 다 따라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뭐 그런 간곡한 마음으로 밤낮 없이 뛰었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 박근혜 정부 혹은 제가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되겠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비전 제시 그리고 기초 통계 확립 우리가 농업 경영체 등록 이런 것들은 제가 지원을 임시지만 한 900명 정도 더 채용해가지고 돈 아끼지 말고 정확하게 조사해라. 면세유 나가는 것만 취임했을 때 1조 3천억 정도 나가는데 누가 얼마나 가져다 쓰는지를 통계를 정확하게 내니까 한 3천억 정도를 절약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도 어떻게 알뜰하게 사느냐.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꼭 필요한 데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냥 뭐 위에서도 퍼주고 밑에서도 퍼주고 그냥 세금을 가지고 그래 써가지고는 남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 가지 이제 현안 해소, 뭐 쌀 관세와 한중 FTA, 농협 중앙회 신경 분리, 구제역 뭐 등등 그리고 스마트팜이나 6차 산업화 뭐 이런 쪽 얘기들 뭐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 뭐 아쉬웠던 것은 이 농림 분야에만 하더라도 농민 수는 지금 농가가 100만 호 정도 되는데요.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거기 농업 관련 유관 기관 뭐 이런 데 종사자는 10만이 훨씬 넘습니다. 그럼 이게 뭐 점점 더 늘어나고 이 방만한 이런 이 농업 분야의 공공기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것도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 정립이 잘 안 돼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일하는 방식을 좀 바꿨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상 뭐 내 나라 말이죠. 지원해라 이렇게만 해가 될 일이 아닌데 이게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 길을 스스로 이렇게 찾는 소위 그 책임 정신이라고 할까. 옛날에 우리 새마을 할 때 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할까.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와서 이제 10월에 와서 뭐 느꼈던 여러 가지 이런 그 생각 그리고 그때까지 있었던 뭐 공부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장관이 돼서 이런저런 단편적이지만 이렇게 살아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 현실이 어떠냐? 당신이 했는 그 결과가 지금 어떠냐? 이런 것들이 참 답답한 이야기인데요. 고령화되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도농 간의 소득 격차 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 격차는 점점 커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또 계속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